C19 감염증의 영향으로 일본에서 긴급 대출 등이 폭증하면서 시중은행 예금과 현금 통화 잔액이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소비자 물가는 화폐의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 물가 동향, 즉 유가와 환율에 달려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C19 감염증 문제가 수렴하면서 경기가 회복된 후에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채의 대량 발행은 일본 중앙은행의 재무 상황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은 C19 감염증으로 인한 경기 악화를 막기 위해 막대한 재정 지출을 단행했습니다. 이러한 재원은 국채로 조달되었는데 2000년도 일본의 국채 발행 규모는 약 58조엔이었지만 재정 투용자와 합한 금년 말 잔액은 1033조엔이 될 전망입니다. 재정 투용자란 재정과 금융의 접점으로서 재정기구를 통하여 조성된 자금이나 정부의 영향력 아래 두어진 자금을 일정한 계획에 따라서 투자, 출자하거나 또는 융자하는 정부의 재정금융적 활동을 가리킵니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본의 비정상적인 재정 운영이 C19 감염증 이후 큰 문제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불안감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전반적,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현상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C19 감염증 이후 일본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면 소득이 늘지 않고 있는 일본 국민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특히 노후 자금을 예금 등의 명목 자산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출을 하지도 않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경제 전문가들은 자산을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돈이 시중에 넘쳐나고 있는데 소비자 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생각하려면 일본의 물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시중에 풀린 현금 유동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총통화와 물가의 관계를 살펴보면 M2 값은 C19 감염증 이전 기간에는 거의 2에서 4% 정도였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2차원 금융 완화로 이전보다 증가율이 약간 높아졌지만 큰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2018년 여름 이후에는 2011년과 2012년 무렵에 2%대의 성장률로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에는 3%대를 넘어섰고 6월에는 7%대를 기록했으며 9월에는 9%까지 폭등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C19 감염증에 의한 매출 급감에 대처하기 위해 자금 융통 지원책에 따라 은행 등의 긴급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 대책으로 재정 지출이 급증한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되려 2020년 4월 이후 제로 내지는 마이너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재난지원금의 영향으로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에서 탈출하는 효과를 보았지만 일본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돈의 양이 늘어나면 물가가 그에 비례해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피셔의 교환 방정식을 근거로 한 것으로 돈이 늘어나면 물가가 상승한다는 생각은 돈의 유통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본에서는 C19 감염증의 충격으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기업들은 불시의 지출을 대비하기 위해 예금 형태로 돈을 쌓아뒀습니다. 이 때문에 돈의 유통 속도가 떨어진 것입니다. 재정 지출 증대 등으로 시중에 돈이 넘쳐났지만 대부분 예금이 늘어난 원인 때문에 물가 동향과의 플러스 상관관계가 없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와세다 대학 비즈니스 금융연구센터 고문인 노구치 유키오 교수는 일본의 물가는 유가와 환율에 달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입 물가의 변동이 반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일본의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3년과 2017년, 2018년의 수입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값이 높아진 것은 유가 급등의 영향이고, 2020년 들어 소비자 물가의 전년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보인 것도 유가 등 수입 가격이 C19 감염증 쇼크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수는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C19 감염증 이후 일본 물가 동향을 결정하는 것은 재정금융의 상황이 아니라 유가와 환율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유가는 여름 이후 회복되었지만 C19 감염증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침체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그는 세계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 유가가 상승할 것이지만 그래도 일본의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고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시중에 자금이 증가한 것의 대부분은 긴급 대출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C19 감염증이 종식되면 시중에 풀린 대출금 대부분이 회수될 것이고 이로 인해 시중에 풀린 자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일본은 대량의 국채 발행에 의해 재정 지출을 조달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재정 지출은 중앙은행 인수 국채로 조달하면 된다라는 현대 화폐이론 MMT의 주장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출이 세수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주류 경제학의 철칙을 깨고 과도한 인플레이션만 없다면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화폐를 계속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 화폐를 시장에서의 가치 교환 효율화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보는데 일본은 MMT 이론을 기반으로 정부가 조세를 거두기 위해 화폐를 발행한 것으로 보고 화폐는 정부의 강제력에서 기반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발행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2013년 아베노믹스가 시행된 이후 일본 은행은 대규모 국채를 사들여 막대한 돈을 풀었음에도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2%도 되지 않았던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국채의 대량 발행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장기 금리 상승 압력이 더해지고 그것은 국채 발행을 어렵게 하여 미국과 일본 사이의 금리 차이를 축소함으로써 엔고 현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 일본 은행이 국채를 시중에서 매입할 필요가 있는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시중 은행들이 일본 은행의 국채를 매각하면 대금이 일본 은행 당좌 계좌에 입금되어 그 잔고가 늘어납니다. 그러나 2016년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 인해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 시중 은행으로서는 국채를 매각해 마이너스 리턴 자산을 갖게 되므로 이러한 거래는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은행은 매입 가격을 높게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상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은 이미 진행되고 있지만 장기 국채 발행이 많아지면 더 비싼 값에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상환 시 일본 은행에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포기하고 당좌 예금의 긍정적인 이자를 지급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지만 이 경우 당좌 예금 이자 지급이 증가하면서 일본 은행의 재무 상황이 악화하게 됩니다. 즉, 어쨌든 일본 은행의 손실은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가 상승 움직임이 보이면 세금을 올려서 화폐를 걷어들여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아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